어리석은 관세전쟁 피해야 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압박을 통한 협상 테이블에 우위를 가져가는 전략이 적중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또한 25% 관세 부과가 일단 한 달 유예되면서 타결점을 찾아 나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거, 한 달 유예가 됐을 뿐이지 이것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관세 압박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어쨌든 급한 불은 껐지만 최종 끝판왕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바로 중국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관세 조치가 발효됐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의 반독점법 조사와 보복 관세의 맞불 작전으로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은 확실히 다를 것이고, 중국은 순순히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가중이 되면서 비트코인 또한 멕시코, 캐나다 타결로 상승했던 상승분을 약간 중국의 불확실성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직 100% 확단하기는 어려운 게, 트럼프가 똑같은 패턴, 멕시코, 캐나다와 타결점을 찾았던 패턴처럼 관세 먼저 때려버리고 중국과 24시간 내에 대화해서 합의를 보겠다, 이런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멕시코, 캐나다처럼 미국과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다시금 추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멕시코와 캐나다와 같은 긍정적인 타결점이 나오지 않고 중국도 강력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트럼프가 어떻게 대화를 잘 풀어 나가는지 오늘도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끝났지만 또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뭡니까? 트럼프가 언급했던 유럽에도 관세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니 지금 유럽도 어리석은 관세 전쟁 피해야 된다. 유럽 또한 표적되면 단호히 대응할 거다. 중국과 비슷하게 우리도 맞불 작전으로 나갈 거다. 만약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은 당분간 관세 리스크로 인한 투자 시장은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전체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누구냐?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가 있고, 그리고 중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지금 봉합점을 찾고 타결점을 찾았고 이제 중국만 남아 있는데, 중국만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준다라고 하면 최근 관세 우려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고 지금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봉합점을 어떻게 트럼프가 헤쳐 나가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하시고,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매크로 리스크는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상승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결국 화폐의 가치 하락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화폐 가치 하락할 때 이 인플레이션 최고의 해칭 자산이 뭐였습니까?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돈 찍어내면 해결된다라는, 여기에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해칭을 위해 탄생된 것이 2100만 개로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고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이 정말 심각해지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더욱더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관세 리스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ISM, PMI 같은 경우도 이전 수치를 상회하면서 50포인트를 상회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가 위축 국면이 아닌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ISM 제조업 고용지수와 물가지수 또한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이 너무 강력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데이터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같은 경우도 예측치 2.9%를 훨씬 더 크게 뛰어넘는 3.9%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미국의 지금 경기가 강하다,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매크로 데이터들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동부 졸츠 고용지표와 마켓 PMI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은 IS 비제조업 PMI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대망의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이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과 매크로 데이터까지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매크로 데이터 잘 체크하시면서 관세의 흐름 어떻게 타결점을 찾아 나가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면밀하게 전반적인 큰 매크로 시장 거시경제를 잘 그 어느 때보다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애틀란타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데이터에 따라 한동안 기다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인플레이션과 주택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하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승 시나리오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쨌든 완화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관세가 어떻게 봉합이 되고 타결이 되느냐 이 부분이 지금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트럼프가 어떻게 이 관세 전쟁을 매듭 짓느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트래킹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크립토 개별 시장에는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정식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국부펀드를 관리하는 두 인물 미국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와 미국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이 미국의 국부펀드의 관리자가 될 텐데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전략준비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강세론자고 하워드 러트닉은 비트코인 하락할 때마다 나는 매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리시한 발언을 했던 두 인물이 미국의 국부펀드의 관리자가 된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는 과거에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최대 50만 달러의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이 운영하는 켄터 피츠 제럴드는 테더의 주주다. 무려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의 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고 테더와 비트코인 담보대출 사업도 추진하는 인물이다. 그런 두 인물이 국부펀드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에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현재 지금 트럼프가 이번 국부펀드 서명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전 세계 1위 국부펀드는 노르웨이고 2위 국부펀드는 사우디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국부펀드를 미국이 능가할 거다 하면서 스콧 베센트와 하워드 러트닉에게 미국을 위한 노력을 주도해라라고 임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위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이미 5억 달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유하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매집을 최근 2024년 들어서 늘렸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존 1위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또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차기 1위가 되겠다는 미국까지 국부펀드를 설립해서 여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수요가 향후에 발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한 친암호화폐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도 트럼프 국부펀드 행정명령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면서 분명히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으로 가기 위한 지금 절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금 국가적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이미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상황이며 그 뒤를 뒤따르고 있는 게 누굽니까? 미국과 유럽의 금융 허브인 스위스, 브라질까지 세 번째 단계인 법률 또는 정책 시행 단계까지 온 상황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최종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 구간까지 가는 거 이제 딱 미국이 한 단계만 남아있고 미국이 이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입법 절차만 개시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 또한 너도 나도 미국을 따라서 빠르게 준비금을 채택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올해 2025년에 크립토 개별 시장 최대의 호재다. 이 메인 DC를 앞두고 절대 시즌이 종료되거나 이대로 사이클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했지만 주간 디지털 펀드 유입은 양수로 마감을 하면서 3주 연속으로 유입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으로 굉장히 큰 유입과 또한 여기서 솔라나 XRP로도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별 유입을 체크해보면 물론 단연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스위스, 독일, 브라질까지 적극적인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다른 나라들도 점점 디지털 자산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SEC의 조사 절차를 변경하겠다 하면서 암호화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인사인 폴
애킨스가 SEC 신임 위원장으로 지명됐고 기업 친화적인 조사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게리 겐슬러가 마구잡이로 들쑤시개로 여기저기 건드렸던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도 훨씬 더 친화적인 변화된 지침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는 판이 깔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디지털 자산 허브인 홍콩 증선이까지 가상자산 감독 강화를 위해 15개 직책 신설을 제안했고 가상자산 규제,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를 위해 15개의 직책 신설을 제안하면서 정식 제도권 자산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려고 홍콩의 SFC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최대 거래소이자 미국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영국 시장까지 공식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영국 금융감독청 FCA 등록 승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금 큰 꿈을 펼치려고 전 세계의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전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아가려는 고무적인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 이더리움에 대한 조롱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눈치챘다라는 듯이 이더의 아버지 비탈릭은 이더리움 팩트라 업데이트 3월에 진행하겠다라고 공식 트위터에서 밝히면서 해당 업데이트는 레이어 2의 카파시티를 2배로 늘리기 위해 블록 타겟을 6개로 증가시키며 이더리움 레이어 1 확장과 더 높은 가스한도 분산화 목표를 해서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더 생태계를 살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주축 차남인 에릭 트럼프 또한 제 생각에는 지금이 이더리움을 추가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또한 에릭 트럼프는 트럼프 가문의 디파이 프로토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홍보 대사입니다. 근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또한 86K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입하면서 포트폴리오의 65%를 지금 이더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을 적극 매집하는 모습, 이런 호재들이 비탈릭의 팩트라 업데이트와 맞물린다면 지금 응축되어 있고 굉장히 저평가되고 놀림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도 한 번쯤은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이다 창업자 찰스 호스킨스 또한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인 RLUSD를 에이다에 도입하겠다. 그리고 리플과 적극적인 파트너십 협상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메이저 코인인 리플과 카르다노의 파트너십에 지금 윤곽도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대형 프로젝트들이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리플과 카르다노에도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받음에 따라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낙폭을 가져가면서 현재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도 알트코인들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던 구간과 비슷한 정도로 지금 알트 시즌 인덱스가 하락한 상황이라는 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공포, 위기의 구간에 들어왔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의 구간, 싸게 좋은 알트를 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어떤 알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펀더멘탈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실체가 있는 프로젝트들,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옥석을 잘 가려서 바이더딥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108K까지 상승하면서 쌓였던 미결제 약정이 최근 횡보 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고 개미들의 과열이 굉장히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미국 기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로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미국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받아서 손바뀜이 진행됐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장은 과거 패턴과 왜 다르냐? 신규 고래들, 이 신규 고래들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 ETF 출시 이후에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2024년부터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비트코인 시총의 절반 이상을 월가의 기관 투자자 고래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절대로 이들이 이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대로
이대로 시즌을 종료시키고 사이클을 끝내려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더 큰 상방을 보고 있고 아직 더 큰 사이클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든 만큼 충분히 아직까지 우리의 갈 길은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거래소 유입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바닥에서 패닉셀 물량을 크게 받고 유동성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조정에 따른 비트코인 시장 투심 위축과 회의적인 비관론이 팽배해지면서 과거에도 상승 흐름 속에서 단기 조정 구간에 보였던 펀딩 레이트가 음수로 전환되는 그 구간에 이번에도 돌입을 했다. 근데 이 구간들은 언제나 지나고 보면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상승장으로 가기 전 굉장히 좋은 박앤세일 눌림 구간이었다라는 거.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공포스럽고 더 빠질 것 같고 시즌 종료가 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캐처님,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상방으로 가는 건 아는데 언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변곡이 나올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일단 기술적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수요 단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출이 다시금 강력한 유입세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충분히 봉합되는 움직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비트코인 기술적인 차트를 한번 체크해보면 일단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최근 만들어줬던 이 상방 트렌드 라인을 이탈 후에 어제 다시금 반등을 했지만 이 구간 저항 리테스트를 받으면서 다시 98K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상방 흐름으로 올라가려면 다시금 이 상방 트렌드 라인 상단에 안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다시 저항을 받았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뚫고 20일 이동평균선 위까지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 어제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말아 올렸던 이 망치형 양봉 캔들, 이 꼬리를 훼손해주면 안 되고, 더더욱 중요한 이 박스권 하단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다시금 비트코인이 단기 상방 추세로 갈 수 있고, 만약에 최악의 흐름 관세 전쟁이 더 악화되는 흐름이 나와서 박스권 하단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좀 큰 폭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핵심 지지와 저항 구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청산맵 같은 경우도 최근 비트코인 다시금 100K를 뚫고 튀어 오르면서 또다시 롱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 얘기는 선물 세력들 입장에서 따라 붙어줬던 롱을 한 번 더 가격을 95K 정도까지 내려주면서 힙소로 정리를 해주고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단기 운전의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3년부터 비트코인 20K 부근부터 100K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 10%의 조정은 정말 숱하게 있었습니다. 무려 우리가 3월부터 10월 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구간은 20%에 가까운 조정도 4번이나 겪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결국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뭡니까? 잘 버텨내면 또다시 이 박스권을 깨고 상방으로 새로운 랠리를 시작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벌써 이런 지루한 횡보 조정 우리가 최저점 바닥부터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는 이번 사이클에서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5번 경험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도 됐다.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15K부터 비트코인 망한다, 끝난다, 루나 사태와 FTX 사태가 터져가지고 비트코인이 없어질 것만 같고 기나길었던 크립토 윈터를 지나 역사적인 100K를 뚫는 동안 여러 번 이런 조정을 견뎌왔고 이 게임을 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어떻게 잘 살아남고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이클 최종 결승선 티켓에 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도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